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73회차에 들어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72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12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풋볼살롱은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공통 최종픽이 4등에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되어드린 것 같습니다. 특히나 72회차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벤피카 단통 승리를 비롯해서 소시에다드 무승부, AC 밀란 승리 같은 이변 결과들을 적중을 시켰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잘 시청하신 분들은 등수에 드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73회차 같은 경우에는 EPL 라리가 조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상승이 된 만큼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 경기력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66.5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독점적으로 공유를 해주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고수분들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매회차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주력 3무, 2무 조합도 추가적으로 프로토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공통 최종픽 현미경 분석에서 전해드리는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조합픽도 승무패에서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추가적인 조합픽을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승무패와 프로토에서 양질의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추천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농구와 야구 시즌의 승호패와 승일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농구와 야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농구 시즌의 NBA와 KBL 분석을 즐기시는 분들은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을 해 두시면 양질의 승호패 조합 분석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7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RC 셀타비고 대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빠르고 편하게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선수비 후 역습 기조의 공통적인 전술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팀이 역습을 취하는 구도가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평균 점유율인데 이 베니테즈 감독 체제에서 이 셀타비고가 평균 점유율이 43.4%로 전체 16위로 낮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단계 위인 44.2% 전체 15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평균 점유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타비고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전체 3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라나다 역시 역습 득점이 2골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평균 점유율이 낮으면서 역습을 통해 득점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선수비 후 역습 전술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셀타비고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 셀타비고가 의도치 않게 점유율을 그라나다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셀타비고가 그라나다의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어색함을 느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주 승무패 울버햄튼 대 노팅엄의 경기 데이터인데, 이 지난주 승무패 경기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울버햄튼이 홈 경기였는데 평균 점유율이 68%로 상당히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 역시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갈 때 날카로움이 더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유율을 오히려 많이 가져갈 때는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어색한 모습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셀타비고가 그라나다 상대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셀타비고가 은근히 그라나다 상대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디나라는 감독이 부임을 해서 주중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등 나름대로 분위기 반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셀타비고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7번으로 최다 무자비 2위 면모가 있다는 점, 셀타비고의 강점인 역습이 살아나지 않는 구도, 즉 셀타비고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반강제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그라나다 사이드도 받치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원정보다 득점력이 2분의 1로 감소가 되면서 홈에서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홈에서는 4무 4패로 첫 승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셀타비고가 부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루턴타운의 경기인데 본머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본머스의 상승세와 무패 행진을 고려하면 경기력적으로는 본머스 쪽에 구매율이 몰리는 것이 당연한 경기인데, 다만 루턴타운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하면 본머스가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라리가 라요를 이끌었던 이라올라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전방 압박 전술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성과가 나오지 않다가 슬슬 자리가 잡히면서 이라올라 감독 특유의 전방 압박 전술이 서서히 그 진가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본머스의 전방 압박 통계인데, 본머스가 상대 진영 40m 이내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내는 하이 턴오버 횟수가 135회로 전체 7등을 달리고 있고, 그 하이 턴오버를 득점으로 연결한 횟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본머스가 굉장히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구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진영에서 짧은 패스, 숏패스로 풀어나오는 팀이 아니라 롱볼을 적극 활용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턴타운이 경기당 롱볼 횟수가 64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롱볼을 뿌리는 팀이고, 경기당 숏패스 횟수 역시 243회로 가장 적은 숏패스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루턴타운은 숏패스보다는 롱볼을 통해 빌드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본머스의 전방 압박의 효과를 보려면 상대가 자기 진영에서 짧은 패스로 풀어 나올 때 그것을 본머스가 탈취를 해서 공격으로 연결을 해야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이 루턴타운처럼 대놓고 롱볼을 뿌리는 팀은 오히려 본머스의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두 번째로 높이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 세트피스 득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골로 상당히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실점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턴타운이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루턴타운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본머스와 동일하게 7실점으로 많지만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세트피스 공격력은 그리 강한 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턴타운이 세트피스 한 방으로 재미를 보면서 특유의 밀집 수비와 롱볼을 활용해서 본머스의 압박에 대항을 한다면 은근히 본머스가 고전할 수 있는 전술 상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을 의외로 병행을 하는 컬러이지만 확실히 원정에서는 전방 압박보다는 홈보다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기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한 골차 승부나 무승부를 거두는 등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머스 입장에서도 루턴타운이 수비적으로 완전히 엉덩이를 뒤로 빼고 경기를 한다면 본머스가 압박 라인을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루턴타운 진영에서 이른바 가두리 양식을 펼치면서 전방 압박과 주도권을 쥐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본머스가 전방 압박이 통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루턴타운이 강팀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대부분의 루턴타운의 홈 경기였기 때문에 확실히 루턴타운도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경기력적인 분석에 의해서 본머스의 단통 승리를 추천을 드리는데 전술적인 상성 특성상 무승부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첼시 대 셰필드의 경기인데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첼시로서는 영입생 공격수 은쿤쿠 선수가 이번 경기 부상 복귀전이자 시즌 첫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훈련에 복귀를 한 은쿤쿠 선수이고 훈련에 복귀를 했음에도 꽤 오랜 시간 결장을 했었던 은쿤쿠이기 때문에 이번 셰필드전에서는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값이 20.969인데 실제 득점은 15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은쿤쿠라는 첼시의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에서 리그 16골을 넣었던 골 결정력이 좋은 공격 자원이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첼시의 프리시즌 기간에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은쿤쿠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첼시의 골 결정력이 향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나쁘지 않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는 셰필드를 상대로 첼시가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부임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첼시가 은쿤쿠의 부상 복귀가 또다시 불발이 되면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인다면 감독 교체 버프를 받고 있는 셰필드를 상대로 꽤나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공수가 전환이 되는 경기에서는 무드릭이나 스털링 같은 빠른 측면 자원들을 활용한 공격 전환이 좋지만 셰필드처럼 내려앉는 수비를 펼치는 팀을 상대로는 공격 패턴 자체가 답답한 모습이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첼시를 믿어보는 이유는 첼시가 그래도 올 시즌 승격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 있는데 루턴타운과의 홈 경기에서 3대0 대승 번리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나머지 두 승격팀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 승격팀인 셰필드를 상대로 첼시가 체급 차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그래도 첼시를 믿고 갈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풀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풀럼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모로 홈팀 뉴캐슬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일 간격으로 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고 이 체력 소모와 부상 여파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AC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도 1대2로 역전패를 당한 뉴캐슬이기 때문에 풀럼의 체력적인 우위와 상승세를 고려를 한다면 풀럼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전 골키퍼인 닉 포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골문이 상당히 불안한데 3경기 3연패 과정에서 9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16골을 넣으면서 경기당 평균 4골이라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풀럼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레노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분당 선방 지표가 전체 2등으로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 역시 5번으로 공동 1등을 달리고 있는 풀럼의 레노 골키퍼이기 때문에 닉 포프 골키퍼가 빠지는 뉴캐슬의 골문보다도 풀럼의 골문이 좀 더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수비수이자 오른쪽 측면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트리피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트리피어 선수가 체력 누수로 인해서 수비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뉴캐슬에서 기록 중인 것이 바로 트리피어 선수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째로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이 트리피어 선수였기 때문에 이 트리피어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이 뉴캐슬이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에디 하우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가져가는 팀 컬러인데 뉴캐슬의 최대 약점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뽀백 수비 라인의 스피드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뉴캐슬의 압박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최전방 쪽에서 미드필더들과 공격수들은 높게 라인을 올라가서 전방 압박을 펼치는데 이 뉴캐슬 수비진이 속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은 상대적으로 라인을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 라인을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뉴캐슬이 수비로 전환이 됐을 때 수비수와 공격 라인 사이 중원 공간이 상당히 넓게 벌어지면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취약점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남아있는 전반전에는 그래도 압박이 괜찮게 이루어지는데 후반전 체력이 급격하게 소진이 되면서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고 후반전에 역습으로 실점을 하는 빈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C 밀란전에서도 후반전에 이렇게 수비 라인과 공격 미들라인 사이에 공간이 넓게 벌어지면서 AC 밀란에게 역습으로 실점을 당했던 이 뉴캐슬이고 그렇기 때문에 풀럼을 상대로도 뉴캐슬이 체력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후반전에 이렇게 공간이 나오면서 풀럼의 역습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다음으로 롱패스 정확도가 2번째로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풀럼이 이 사이 공간으로 양질의 롱패스를 보내서 역습을 전개를 한다면 뉴캐슬의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역습에 의해 실점을 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후반전에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풀럼 역시 올 시즌 넣은 26골 중에서 61%에 해당하는 16골을 후반전에 넣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풀럼이 득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세트피스 전담 키커인 트리피어 선수가 결장을 하는 것 역시 세트피스 위력을 반감시킬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도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풀럼이 최근 상승세와 공격력, 안정적인 세트피스 수비와 레노 골키퍼의 선방 능력을 앞세워서 체력과 부상 여파가 많은 뉴캐슬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풀럼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리가에서 가장 전방 압박이 빡센 빌바오 대 가장 역습 한방이 날카로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전술 상성이 확 갈리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는 하이 턴오버 횟수가 무려 170회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팀이고 그 하이 턴오버를 득점으로 연결한 횟수 역시 6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 바로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박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올 시즌 라리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가 역습 득점이 5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8월달 압박이 강한 라이오 원정에서 아틀레티코가 무려 7대0 대승을 거뒀는데 당시에 라이오의 압박을 상대로 아틀레티코가 효율적인 역습과 수루패스 공격을 통해서 라이오의 수비 뒷공간을 탈탈 털어먹었던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빌바오가 라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압박을 구사하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해서 압박 라인을 올리다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습에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실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빌바오가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유일하게 패배를 당했던 경기가 바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개막전 0대2 패배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알 역시 아틀레티코 다음으로 역습 득점이 4골로 역습이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역습이 강력한 팀을 상대로는 빌바오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에이스 그리즈만 선수가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데 지난 시즌에도 빌바오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2차례나 견인을 했었던 그리즈만 선수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그리즈만 선수가 빌바오의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빌바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것이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라치오와의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빌바오 역시 주중에 지난 주말 중단이 됐었던 그라나다와의 원정 경기 재경기를 치렀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이틀 더 일찍 경기를 치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모든 대회 11경기에서 11연승 무패 홈발을 받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데 원정 라리가 경기에서 3승 1무 3패 주춤하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고 최근 모든 대회 17경기 13승 2무 2패 중에서 2무 2패가 모두 원정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틀레티코의 체력 누수와 원정에서의 기복 등을 고려하면 최근 빌바오의 경기력과 홈발을 고려했을 때 빌바오에게도 충분히 승점 획득의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담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중원 쪽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에 대항하는 탈압박 능력이 뛰어난 중원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제가 표시를 해둔 베테랑 미드필더 코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체 베테랑 미드필더이지만 이 코케 선수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상대가 전방 압박을 빡세게 걸었을 때 탈압박이 되지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틀레티코의 미드필더 코케 선수이기 때문에 빌바오의 전방 압박이 이 코케 선수 쪽으로 들어간다면 빌바오가 아틀레티코 진영에서 공을 끊어내면서 아틀레티코 특유의 압박에 의한 득점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쪽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5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번리 대 에버튼의 경기인데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에버튼의 상승세와 뛰어난 경기력을 고려하면 에버튼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에버튼 쪽에도 핵심 자원 결장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1등으로 높이에 매우 강점이 있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에버튼이 번리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에버튼의 세트피스에도 고전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올 시즌 양 팀이 리그컵에서 맞대결을 펼친 바 있는데 당시 에버튼이 홈에서 번리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자원이 모두 출전을 했었고 번리 같은 경우에는 백업 자원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지만 당시에도 에버튼의 제공권과 세트피스 등의 고전을 했던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에버튼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 다름 아닌 과거 번리에서 명성을 떨쳤던 션다이치 감독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번리 원정을 준비를 함에 있어서 수월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핵심 중앙 수비수인 브랜스 웨이트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게예 선수가 나란히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됩니다. 이 두 선수가 중요한 것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데 브랜스 웨이트라는 수비수가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수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버튼의 미드필더 게예 선수 역시 태클과 인터셉트 능력이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상대의 역습을 저지하는 1차 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 두 선수가 나란히 결장이 되는 에버튼 역시 수비 뒷공간 수비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에버튼 쪽으로 가는 이유는 번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1.41로 두 번째로 느린 팀이고 다이렉트 공격 횟수 역시 14번으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역습에 특화된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점유를 하면서 패스 숫자를 늘려가는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번리의 팀 컬러이기 때문에 에버튼의 수비 뒷공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번리가 그 뒷공간을 빠른 역습으로 공략하는 그림은 별로 그려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번리 같은 경우에도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찰리 테일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왼쪽 측면 공격수인 콜레셔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왼쪽 측면에 나란히 두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번리의 왼쪽 측면 공격력과 수비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에버튼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세비야 대 헤타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공통점이 은근히 많은 매치업이라서 상성이 갈리지 않고 굉장히 팽팽한 경기 내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라리가에서 강력한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헤딩 뚝배기 능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타페가 라리가에서 제공권 1등, 세비야가 제공권이 4등으로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높이의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비야가 세트피스 득점이 6골, 헤타페가 4골로 양팀 모두 세트피스 한 방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팀이 세트피스 공격력도 뛰어나지만 동시에 세트피스 실점도 나란히 5실점으로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가 서로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최전방 공격 쪽에 헤딩 뚝배기가 상당히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 그리고 헤타페는 마요랄 선수의 뚝배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골 결정력이 날이 서 있는 쪽은 헤타페의
마요랄 선수이고 지난 시즌 세비야 원정에서도 이 마요랄 선수가 헤딩으로 득점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최근 모든 대회 7경기 5승 1무 1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헤타페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랑스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큰 상황이고 그러한 점에서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는 헤타페가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헤타페의 단통 승리를 가기에는 헤타페가 올 시즌 라리가 원정 8경기에서 4무 4패로 아직까지 원정 승리가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는 홈보다 실점이 4배가 증가가 되면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수비력 기복이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헤타페를 무작정 믿기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비야가 최근에 헤타페 상대로 홈에서는 4연승 무패를 달리고 있고 세비야 역시 올 시즌 그나마 홈에서 성적이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세비야가 최근에 하락세와 함께 체력 누수까지 심하다고 하더라도 헤타페의 심한 원정 기복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5경기에서 모두 5번의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는 승리가 없었지만 반대로 패배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양팀의 무자비 면모까지 나와준다면 헤타페가 리그 2연승이 없었다는 패턴까지 적용을 해서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양팀이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이 모두 승패가 갈렸다는 상성이 조금은 꺼림직하지만 그래도 저는 단통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7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들은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